이 이야기는 한 집안에서 실제로 벌어졌을 법한 사연입니다. 잠시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당인 어머니에게 데려온 며느리는 죽은 사주. 나는 평생 사주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다. 좋은 팔자와 나쁜 팔자, 오래 사는 사람과 일찍 꺾일 인생을 수없이 구분해 왔다. 누군가는 미신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본 수많은 사람의 끝은 늘 사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설렘보다 먼저 불안이 앞섰다. 무당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30이 넘도록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갑자기 이 여자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이 인연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문이 열리고 아들이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첫인상은 지나치게 평범했다. 화장도 옅고 말수도 적고 어른 앞에서 불편할 정도로 공손한 태도.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감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숨을 잠시 멈췄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살아있는 기운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서는 마치 한 번 삶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처럼 기운이 얇고 비어 보였다. 살아있는데 이미 한쪽 발은 이 세상 밖에 다녀온 사람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당이 첫날부터 인연을 끊는 말을 하면 그건 재앙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차를 내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아들이 내민 종이 위에는 그 아이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다. 사주가 끊겨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사주라기보다는 이미 인생의 흐름이 한 차례 멈췄던 죽은 사람의 사주에 가까웠다. 이 아이는 원래 오래 살 팔자가 아니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나는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애써 웃었다. 이상하다는 말도 위험하다는 말도 그날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지만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자 같은 모습. 며칠 뒤 나는 다시 사주를 펼쳤다. 이번엔 더 깊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제야 보였다. 이 아이의 인생에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끝이 찍혀 있었다. 5살, 8살, 12살. 보통이라면 그중 한 번만 와도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시기였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모든 고비를 지나 여기까지 살아 있었다. 그래서 사주가 죽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미 몇 번이나 죽었어야 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 나는 결혼을 말렸다. 이 인연은 가볍지 않다고, 이 아이는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랑 앞에서 사주는 늘 뒷전이 된다. 그렇게 그 아이는 우리 집의 인연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죽은 사주가 사실은 가장 큰 복의 시작이었다는 걸. 사주를 다시 펼친 건 아들이 집을 나간 뒤 며칠이 지나서였다.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늘 그렇듯 조용히 향을 피우고 종이 위에 적힌 생년월일을 다시 따라 적었다. 사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그 뜻을 오해할 뿐이다. 처음 그 아이의 사주를 봤을 때 내가 느낀 건 분명한 공포였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흐름이 여러 구간에서 끊겨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인생이 몇 번이나 멈췄다. 다시 이어진 흔적처럼 이번에는 겉만 보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다. 그러자 사주 속에 숨겨져 있던 장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5살 무렵 큰 병수, 8살에는 물과 관련된 큰 고비, 12살엔 사고와 이별이 함께 찍혀 있었다. 보통 이런 사주는 한 번만 겪어도 인생이 그 자리에서 끝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원래 못 넘길 팔자였다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모든 시기를 지나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주는 죽은 사주가 아니라 죽음을 너무 많이 만난 사주였다는 걸. 그래서 기운이 비어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서도 늘 한 발 물러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며칠 뒤 그 아이는 혼자 집을 다시 찾았다. 아들이 없다는 걸 알고도 잠시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고 했다. 나는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봤다. 사주에서 보이던 공백이 현실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 아이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잃었고 집안 형편은 늘 바닥이었다. 아픈 몸을 안고도 아플 수 없던 시간들이 이어졌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사주에 찍혀 있던 죽음은 사망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 아이가 지나온 삶의 무게였다. 살아남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너무 많은 걸 먼저 내려놓아야 했던 인생. 그래서 사주는 그 아이를 이미 한 번 이 세상에서 떠난 사람처럼 표시해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 아이가 집에 다녀간 날 이후로 집안의 기운이 달라졌다. 아픈 무릎이 덜 쑤셨고 자주 뒤척이던 새벽잠도 조금씩 길어졌다. 죽은 사주라면 주변을 깎아먹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집안이 숨을 돌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제야 사주의 다른 한쪽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미처 보지 못했던 글자를 발견했다. 복. 아직 쓰이지 않은 복. 고통을 다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들어오는 늦은 복. 그 아이는 사라질 인연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온 끝에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려는 인생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가 우리 집으로 온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죽은 사주가 아니라 죽음을 다 쓰고 남은 사주였다는 걸. 그 아이가 우리 집 사람이 되기로 한 뒤부터였다.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날마다 달라지는 법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변화는 늘 그 아이와 겹쳐 있었다. 며느리가 집에 다녀간 날이면 집이 조용했다. 괜히 신경을 곤두세우던 밤에도 잠이 깊게 들었고
늘 새벽마다 쑤시던 무릎도 잠잠했다. 무당인 나조차 처음엔 그 의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죽은 사주라 여겼던 인연이 집안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이라기엔 겹치는 일이 너무 많았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다 며칠 만에 흐지부지 사라졌고 몇 년째 해결되지 않던 집안 문제도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 아이가 있었다. 나서서 뭘 한 것도 아니었다. 큰 소리를 낸 적도 억지로 분위기를 바꾼 적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말없이 웃고 있을 뿐이었다. 사주는 그 아이에게서 빼앗는 복이 아니라 채우는 복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릴 적 너무 많은 걸 잃은 사람은 나중에 주변을 채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걸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이미 수없이 부서졌고 그래서 더 이상 부서질 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상처내지 않았다. 나는 점점 사주를 다시 보게 되었다. 죽음으로 보였던 글자들이 고통과 인내로 바뀌어 읽혔고 비어있던 흐름은 다 비워낸 뒤 들어오는 복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가져올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욕심도 없었다. 그리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자 집안의 기운이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인연은 막아야 할 인연이 아니라 늦게 들어온 복이라는 걸. 사주에 찍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리였다. 불행을 다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다음 장의 신호였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이 아이의 인생에 진짜로 복이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이 이제는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죽은 사주라는 말이 내 입안에서 맴돌던 시간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사주를 펼쳤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판단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사주는 처음부터 틀리지 않았다. 다만 내가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렸을 뿐이었다. 그 아이의 인생에는 확실히 죽음이 많았다.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아팠던 시절, 혼자 남겨진 어린 날들, 기댈 곳 없이 버텨야 했던 시간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중 하나만 겪어도 삶이 무너졌을 고비였다. 그 아이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왔다. 살아남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그래서 사주는 그 아이를 이미 한 번 이 세상에서 보내버린 사람처럼 표시해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죽음 뒤에는 늘 다음 흐름이 있다. 그 아이의 사주에는 아주 늦게, 아주 조심스럽게 복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었다. 남보다 늦고 남보다 작게 시작되지만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복. 나는 그제야 이 아이가 왜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가져가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잃어봤기에 누군가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집안의 기운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자리를 잡아주었다. 아들도 달라졌다. 조급하던 성격이 누그러졌고 불안해하던 눈빛이 조금씩 안정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사주보다 더 분명한 걸 보았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망가지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는 걸. 어느 날 문득 나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사주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미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죽은 사주가 아니었다. 죽을 인생을 이미 다 살아낸 사람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살아갈 일만 남은 인생이었다. 이제는 안다. 사주에 찍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면제였다. 불행을 미리 다 겪고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용한 허락 같은 것. 그 아이는 우리 집에 들어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집이 그 아이의 복을 잘 받아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다. 겉으로 보이는 사주, 보이는 불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어떤 인생은 이미 가장 힘든 부분을 다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평범해진다. 죽은 사주라 불렸던 그 아이는 지금도 조용히 단단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그 아이는 우리 집의 복덩이였다. 지금까지 무당인 어머니와 죽은 사주라 불렸던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운명이나 사주가 한 사람의 인생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느끼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가장 힘든 시간을 먼저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야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사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조용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